자, 제가 이렇게 나눴어요. 이 비밀 무기 중에서 실전 배치가 돼서 직접 쓰인 애들, 그 다음에 시제품이나 설계도만 나온 애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나치의 비밀 무기는 V1과 V2 로켓입니다. 자, 일단 V1 로켓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고 속도가 시속 640km였고 탄두 중량이 850kg, 사거리가 250km였어요. 와, 그 정도면 대단한 거 네, 아닙니까? 대단하죠. 2차 대전이라는 걸 생각해봐야죠. 1940년대라는 걸. 두 번째 V2 로켓은 네. 세계 최초의 탄도미사일이에요. 최종 도립 속도 있죠. 떨어질 때. 네. 이 속도가 마하 5예요. 마하오. 마하 5예요. 탄두 중량은 1톤, 1000kg이고요. 사거리는 320km였어요. 이게 실전 배치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실용화 제트 전투기 메사슈미트 E6E입니다. 메시슈미트. 네. 시속이 850km. 당시에 1940, 그러니까 2차 대전 막바지에 아주 고급 전투기들의 시속이 650에서 700km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850km였어요, 시속. 항속거리가 1050km. 그 다음에 30mm 기관포가 4문. 오, 30mm. 예, 심지어 55mm 기관포도 있었어요. 폭격기 잡으려. 그 다음에 심지어 250kg짜리 폭탄을 2발을 탑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격기로도 쓸 수 있었어요. 얘가 실전 배치된 애예요. 영국 공군 스핏파이어 조종사들이 메사슈미트를 처음 보고서 경악을 했다잖아.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프로펠러가 없는 전투기가 나한테 다가온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메사슈미트 163이라고 코메트라고 불리는 로켓 추진식 전투기예요. 요격기예요, 요격기. 시속이 무려 1050km예요. 시속이. 속도가. 이야. 근데 항속거리는 40km. 에? 항속거리는 40km. 에너지를 너무 많이 예. 쓰는 건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여기에 30mm 기관포가 한 문이 있었고 놀라운 건 상승 능력이에요. 초당 80m를 상승할 수 있었어요. 얘가. 당시에 나왔던 전투기들 있죠. 프로펠러 전투기들. 네네네. 프로펠러 전투기들이 초당 뭐 20-30m도 잘 안 되는 전투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초당 10m 뭐 이런 건 전투기도 있었거든요. 상승할 때는. 근데 얘는 상승할 때 초당 80m를 상승했어요. 공식 정가는 7대입니다. 근데 사고를 엄청 많이 일으거든요. 이 사고가 대부분 착륙할 때 발생합니다. 왜요? 착륙용 바퀴가 없어요. 왜? 그러면은 착륙용 바퀴가 없어서 착륙할 때는 풀밭에 아주 스무스하게 내려와야 돼. 밑에 썰매 같은 게 있었거든. 동체 착륙을 해요. 썰매 같은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썰매 같은 거로 해서 딱 올라가고 착륙할 때는 동체 밑에 좀 그 얄쌍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기로 이렇게 쫙 해야 돼. 그러니까 착륙하다 많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연료도 이게 로켓 추진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니트로글리세린 있죠. 네. 그런 걸 섞어놨어요. 과산화수소 같은 거. 그래서 자칫해서 폭발 사고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그나마 실전 배치된 비밀 무기의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아, 그나마. 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제기가 나왔거나 아니면 설계도만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치 SF 영화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문트 보스 P215라고 해서요. 최고 속도가 시속 930km, 이게 야간 요격기예요. 30mm 기관포 5문이 있고요. 52mm 기관포 1문, 그 다음에 안에 레이더까지 탑재하고 있어요. 야, 이거 희한하게 생겼네요. 예. 그 다음에 포케울프 1000x1000x1000N A. 이게 뭐냐면은 왜 1000이 3개냐면은 1000kg의 폭탄을 싣고 1000km의 속도로 1000km를 날아가는 폭격기라는 뜻이에요. 예. 양 날개 밑에 제트 엔진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네. 시제품으로 나오지 못한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시제품이 나온 건 제가 사진을 넣었고요. 시제품이 안 나온 것들은 이제 설계도나 상상도만 넣었어요. 장난감. 네, 네. 이거는 장난감 그림인 거죠? 네, 네. 게임에 나온 거. 아, 게임. 예, 예.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게 메사슈미트 P1101입니다. 이게 어떤 제트 전투기냐면 가변이기예요. 후퇴기예요. 날개가 뒤쪽으로 이렇게 딱 제껴져 있고 이게 움직여요. 양력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요. 30mm 기관포가 4문 있고요.
최고 시속이 1100km예요. 거의 마하 1에 가깝죠. 여러분 사진 보시면 공기 흡입구가 동체 중앙에 있죠. 네네. 마치 뭐처럼? 미그 전투기처럼 아니면 세이버 전투기처럼. 그러니까 후에 이 설계도를 소련도 가져가고 미국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 미극이나 세이버를 제작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줬어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포케볼프 FW7이라는 메사슈미트 262가 아까 나왔죠? 그거 이후에 차세대 전투기였어요. 얘가 최고 속도가 962km, 30mm 기관포 2문, 20mm 기관포 2문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전투기였어요. 요 전투기의 설계는 나중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미티어 전투기의 원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케볼프 TA283 마하 1을 목표로 한 전투기입니다. 2차 대전 1940년대 중반에 마하 1을 목표로 한 전투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라피슈 P13A 델타익 즉 삼각형의 날개 있죠. 델타익을 가지고 있는 고속 요격기예요. 최고 속도는 무려 마하 1을 넘습니다. 시속 1650km예요. 근데 이게 네. 만들어져서 시험도 안 해봤는데. 시제품까지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이 설계는 나중에 미국 전투기 F106 델타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거의 원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융커스 287이라고 해서 전진익, 그러니까 날개가 앞쪽으로 꺾여 있는 전진익이에요. 전진익의 제트 폭격기입니다. 최고 속도 559km. 최종 목표는 이게 마하 8로 날아가는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 호르텐 HO299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전익기라고 해서 몸체 자체가 전부 다 날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마치 B2 스텔스 폭격기 같이. 이게 최고 속도가 980km예요. 30mm 기관포 4문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게 최초의 실용 전익기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나마 몇 개만 좀 여러분이 아실 만한 것만 좀 발췌해 온 거지.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심지어 뭐 하우니브라고 해서 뭐 UFO 같은 것도 있어요. 들어보니까. 네. 뭐 음파 무기나. 네. 마우스. 네. 또 뭐 바람 네. 대포. 네. 이런 애들은 그냥 웃겼는데. 네. 얘네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거든요. 얘네들은 무시무시하죠. 보는 네. 것만 해도. 근데 왜 이 비밀 무기들이 왜 실패인가요? 여기서부터 제가 오늘의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원인이 이런 환상적인 비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독일이 도대체 왜 졌냐? 한마디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전쟁을 독일이 벌였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소모전을 뒷받침할 공업 생산 능력이 독일이 없었어요. 자원도 없었고. 그런데 그런 마당에 연합군과 무제한 소모전을 했단 말이죠, 독일이. 이게 바로 독일의 패전 원인이에요. 한마디로 무기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독일이 졌다가 아니야.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역부족이었단 말이지, 처음부터.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독일의 비밀 무기들은 오히려 전후에 미국과 소련으로 가서 신무기 개발에 영향을 줘요. V1, V2 로켓만 하더라도 V1 로켓은 나중에 미국이 개발하는 크루즈 미사일의 원형이 되고요. V2 로켓은 이 수석 엔지니어가 나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저 미국으로 간다니까. 나사로 들어가서 거기서 얘가 이 V2 로켓 만들던 애가 나사 들어가서 아폴로 그 수석 책임자가 된다니까. 우리가 V1, V2 로켓만 해도 막 그냥 다큐멘터리 보면 무시무시한 뭐 미사일 해가지고 뭐 독일의 승리에 뭐 기여를 할 것 같이 뭐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독일의 전쟁 수행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V1 로켓 같은 경우에 V1 로켓의 최종 착탄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까지 가서 떨어져서 명중한 예. 네네. 이게 25%예요. 그럼 괜찮은 거 아닙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총 한 10,000발 정도를 영국에 발사하거든요. 10,000발을 발사해요. 10,000발 중에 2,500발만 영국 본토에 떨어져요. 그렇지. 그 2,500발로 사망한 사람이 한 22,000 정도 돼요. V2 로켓 같은 경우에는 38% 정도 돼요. 높아졌네. 예, 그러니까 1,358발을 발사해서 517발이 땅에 떨어져서 9,000명이 사망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V1, V2 두 개 합쳐서 3만이 사망했어요.
물론 3만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럼.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숫자로 해서 적의 전쟁 의지를 꺾을 수 있었냐라는 문제는 또 별개의 얘기예요. 적어도 네. 전쟁 의지를 꺾을 정도면 네. 미국의 B-52가 네. 일본을 그냥 네. 불바다로 만들었을 정도. 네. 이 정도는 됐어야 절대 되는 안 거잖아요. 되는. 자,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독일이 V1, V2 로켓으로 떨어뜨린 폭탄의 양을 살펴보면요. 그동안 연합군이 독일을 폭격했던 양 있죠? 네. 그 양의 0.2%예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네. 엄청나게 쓰고. 한마디로 V1, V2 로켓은 테러 무기예요. 테러 무기가 될 수밖에 없죠. 전략 무기가 못 됐단 말이지. 폭격기 같은. 근데 방금 말씀하셨죠. 예산. 예. V1, V2 로켓을 만드는 예산이 얼마나 쓰였는 줄 아세요? 2차 대전 기간 동안 50억 마르크예요. 50억 마르크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렇죠. 자, 제가 가늠이 안 되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차 대전 내내 독일군의 주력 전차를 따져보려면 생산 대수로 네네. 4호 전차하고 판터 전차예요. 네. 전반부는 4호 전차, 후반부는 판터 전차예요. 네. 근데 4호 전차는 한 대 대당 가격이 약 10만 마르크. 10만. 그 다음에 5호 전차 판터는 한 13만에서 15만 마르크 돼요. 아까 50억 마르크라고 예. 했죠. 그러면 이게 어림잡아도 이 돈이었으면 4호 전차나 판터 5호 전차를 약 2, 3만 대 뽑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투기 있죠. 전투기. 네네네. 그러니까 BF-109나 그러니까 독일의 주력 전투기였던 네네네. BF-109나 포켓폴프 190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대를 뽑을 수 있어요. 아니 걔네들을 차라리 2만 4천 대씩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게 낫겠네. 네, 그러니까 독일이 2차 대전에 종류를 막론하고 생산한 무기 대수가 10만 대예요. 한마디로 이 V1, V2 로켓이 독일의 군수 산업에 엄청난 악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돈만 들어갔겠어요? 소재, 자원, 인력 다 들어간 거죠. 히틀러는 네. 확실히 몽상가였다. 예. 정상적인 사람. 이게 맨날 몰핀으로 버텼잖아.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 줄 알아요? 이런 대부분 프로젝트가 뭐 앞서 V1, V2 같은 거는 좀 논외로 치더라도 제가 이제 후반부에 소개해드렸던 거 있죠? 뭐 시제품 나왔거나 설계만 나온 거. 네네. 대부분 1944년 여름부터 시작된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예요. 44년. 여름에. 그러니까 급해 맞으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해요. 뭔가 획기적인 신무기 하나가 나와서 모든 국면을 갈아엎을 거다. 이런 멍청한 생각만 한 거야. 내가 지금 아주 순화해서 멍청했다고요. 병 뭐뭐뭐 같은 생각만 한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입찰할 때 입찰 과정에서 눈먼 돈, 아까 뭐 마이어 뭐 지퍼 마이어 같은 이런 애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눈먼 돈 타내려고. 그렇지 전쟁 후반이니까. 눈먼 돈 타내려고 말도 안 되는 설계다가 가져와서 그것도 부패한 나치 권력자들하고 짝짝꿍이 맞아서 거기서도 다 빼먹는다니. 전선에서 병사들은 단 한 대의 전차, 단 한 정의 기관총, 단 한 대의 전투기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 짓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냥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당시에 독일군이 물자를 나르기 위해서 썼던 트럭들이 14,500대밖에 안 돼요. 너무 적은 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14,500대 많은 거 아니에요. 2, 3개 군단이 있을 정도면 5, 6만 대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럭이 모자랐으니까 독일군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6만 7천 필의 말 한 테 의지예요. 말로 옮겼다. 그러니까 신무기는 절대로 결정적 카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쟁 수행에 있어서. 있던 거를 차근차근 결함을 해소해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야지 뭔가 결전병기 하나가 딱 나와서 뭔가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기고 있던 미국도 원자탄이라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탄 정도, 그러니까 당시에서 원자탄 정도 돼야지 모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전병기가 돼요. 근데 이건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화려한데 내실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전쟁이란 상황은 여러분들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여기저기서 터지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상황 인식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치 독일은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왜? 지도자 자체가 맛이 간 놈이니까. 맛이 같지. 아, 이길 수가 없다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네. 이번에 한 밀리터리 실패자 밀실. 네, 밀실. 야, 너 황당무계한 네, 네. 이야기. 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밀실 준비하셨는데 네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래간만에 밀실 저도 참 재밌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개콘이 망한 이유는 밀실 때문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 기다리는 또 다음번 제가 완타치로 한번 돌아오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1년 전 완타치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린 무기가 타이거 1 전차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타이거 1에서 끝나지 않았거든. 이 다음으로 간 게 있어요. 네. 즉 2차 대전 최고의 전차 킹 타이거 왕호랑이 타이거 2 전차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